저는 지금 자유로운 대한민국에서 숨을 쉬고 있습니다. 거리를 걸으며 아무 생각 없이 스마트폰을 꺼내 뉴스를 보고 카페에서 친구와 정치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 모든 게 너무나 당연해 보이지만 저에게는 목숨을 걸고 얻어낸 기적입니다. 하지만 몇 년 전만 해도 저는 평양 중심부에 살았습니다. 고층 아파트, 개인 승용차, 해외 출장. 북한에서 특권층이라 불리는 삶이었죠. 주변 사람들은 저를 부러워했고 저 역시 제 인생에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만족한다고 스스로를 속이고 있었습니다. 2020년 어느 날 저는 중국 단둥으로 출장을 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호텔방에서 결심했습니다. 다시는 북한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그 순간부터 저는 탈북자가 되었습니다. 가장 아찔했던 순간은 중국 공안이 제 뒤를 쫓아올 때였습니다. 베이징 기차역 화장실에 숨어 숨을 죽인 채 문틈으로 보이는 제복을 입은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때 제 심장 소리가 너무 커서 들킬까봐 손으로 가슴을 누르고 있었습니다. 평양에서 누렸던 모든 특권이 그 순간에는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만약 이 믿기 힘든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아직 북한에 남아있는 이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평양 엘리트였던 제가 어떻게 모든 것을 버리고 자유를 선택했는지 그 전말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제 이야기는 2010년대 초반 평양 중구역의 한 고층 아파트에서 시작됩니다. 매일 아침 7시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혁명가요에 눈을 뜨고 아내가 준비한 아침을 먹었습니다. 흰쌀밥에 고기 반찬까지 올라오는 식탁. 북한에서 이런 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저는 당시 30대 초반으로 평양의 한 외화벌이 무역회사에서 과장으로 일했습니다. 중국과의 무역을 담당했죠. 아버지가 항일 빨치산 후손이었고 저는 평양 외국어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이른바 성분이 좋은 집안이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회사까지는 제 승용차로 출퇴근했습니다. 평양 거리를 달리는 몇 안 되는 개인 차량 중 하나였죠. 신호등이 서지 않은 교차로에서 교통안 전원 동무가 손을 들어 경례를 하면 저는 으쓱한 기분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무실에는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 동지의 초상화가 걸려 있었고 매일 아침 그 앞에서 묵념을 올렸습니다. 일주일에 2번은 생활총화가 있었습니다. 자아비판과 상호비판 시간이죠. 지난주 제가 혁명적 열의가 부족했습니다라는 식의 형식적인 발언들이 오갔습니다. 제 업무는 주로 중국 기업들과의 거래를 중개하는 것이었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은 중국 단둥이나 선양으로 출장을 갔습니다. 호텔에 묵으면서 중국 상인들과 회의를 하고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회사가 벌어들이는 외화의 대부분은 당 중앙으로 올라갔지만 저도 적지 않은 수입을 챙길 수 있었습니다. 집에는 아내와 5살짜리 딸이 있었습니다. 딸아이는 소학교에 들어갈 나이가 다가오고 있었고 아내는 좋은 학교에 보내기 위해 촌지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뇌물이라고는 하지만 북한에서는 그게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돈이나 중국산 물건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으니까요. 당시 저는 이 삶에 만족했습니다. 아니, 만족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주변 사람들은 배급도 제대로 받지 못해 시장에서 장사를 하거나 심지어 굶주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특권층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가끔, 아주 가끔씩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국 출장에서 본 평범한 중국 사람들의 삶이 우리보다 나아 보일 때가 있었습니다. 단둥의 작은 식당 주인도 승용차를 몰고 스마트폰으로 자유롭게 통화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금방 지워버렸습니다. 제국주의의 겉모습일 뿐이야. 우리 체제가 가장 우월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작은 의문이 결국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것을. 변화는 2018년 가을 중국 선양 출장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중국 거래처와 회의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방에 들어서자마자 텔레비전을 켰는데 실수로 중국 뉴스 채널이 나왔습니다. 북한 관련 보도였습니다. 화면에는 평양의 모습이 나왔는데 제가 아는 평양과는 달랐습니다. 북한 경제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으며
주민들의 생활고가 심각하다는 앵커의 멘트. 그리고 평양 외곽 지역의 낡은 건물들과 장마당에서 힘겹게 장사하는 사람들의 모습.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우리는 항상 사회주의 강성대국이라고 배웠는데 외국 뉴스는 우리를 완전히 다르게 보고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호기심에 노트북을 켜고 중국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호텔 와이파이로 처음으로 제한 없는 인터넷을 경험했죠. 손이 떨렸습니다. 북한을 검색했더니 수백만 개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탈북자들의 증언, 인권 유린 보고서, 정치범 수용소 위성사진. 1시간, 2시간 밤새도록 읽었습니다. 제가 알던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행복한 나라라고 배웠는데 실제로는 가장 폐쇄되고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정치범 수용소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3대가 함께 수용된다는 연좌제, 고문과 공개 처형. 저는 그런 곳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지만 그게 이렇게까지 심각한 줄은 몰랐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이건 제국주의자들의 거짓 선전이야. 우리 체제를 무너뜨리려는 음모야. 그렇게 생각하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증거들이 있었습니다. 사진, 영상, 증언들. 평양으로 돌아온 후 모든 것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거리의 선전 구호들, 위대한 수령님, 주체의 태양. 이제는 그게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회사에서 하는 생활 총화, 자아 비판, 상호 비판. 모든 게 연극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같은 회사에서 일하던 선배 동무가 하루아침에 사라졌습니다. 국가보위부에 끌려갔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죄목은 외화 횡령이었지만 실제로는 회사 간부들의 부정부패를 상부에 고발하려 했다는 게 진짜 이유였습니다. 그 선배에게는 아내와 어린 자녀 2명이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그 가족도 평양에서 추방되어 지방으로 내려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날 사무실 책상 앞에 앉아 손이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만약 내가 저 자리였다면? 제 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5살짜리 아이가 아버지의 잘못으로 평생 꼬리표를 달고 살아가는 모습. 저는 그때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특권도, 돈도, 권력도 이 시스템 안에서는 진짜 안전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것을. 그날 밤 아파트 창문 너머로 평양의 불빛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곳에서 벗어나야 한다. 하지만 이런 생각을 하는 것만으로도 위험했습니다. 목숨을 걸어야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결심은 빨랐지만 실행은 달랐습니다. 탈북은 목숨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한 번의 실수로 저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가 끝장나는 일이었죠. 2019년 초 재계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회사에 대한 보위부의 조사가 시작된 겁니다. 표면적으로는 외화 관리 실태 점검이었지만 실제로는 간부들의 충성심을 검증하는 과정이었습니다. 며칠에 한 번씩 보위부 요원들이 사무실에 나타나 장부를 뒤지고 직원들을 개별 면담했습니다. 어느 날 제 차례가 왔습니다. 작은 회의실로 불려갔고 2명의 보위부 요원이 저를 마주보고 앉았습니다. 동무, 중국 출장 중에 어떤 사람들을 만났습니까? 호텔에서 주로 무엇을 했습니까? 중국 측 인사들과 사적인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까? 질문들은 점점 더 구체적이고 날카로워졌습니다. 제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혹시 제가 중국에서 인터넷을 검색한 걸 알고 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그럴 리 없었습니다.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했고 다행히 그날은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저는 알았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언젠가는 꼬리가 밟힐 거라는 것을.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다른 곳에서 살 수 있다면 어떨까? 아내는 깜짝 놀라며 제 입을 막았습니다. 그런 위험한 소리 하지 마세요. 그날 밤 딸이 잠든 모습을 한참 동안 지켜봤습니다. 천진난만하게 잠든 아이의 얼굴. 이 아이를 데리고 탈출한다는 건 불가능했습니다. 국경을 넘는 과정에서 아이가 울기라도 하면 바로 발각될 테니까요. 그리고 아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내는 제 계획에 동의하지 않았고
설득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저는 혼자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한국에 먼저 정착한 후 가족을 데려오는 방법을 찾겠다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탈북하면 가족이 어떤 처벌을 받을지. 준비는 조심스럽게 진행했습니다. 먼저 다음 중국 출장 일정을 확인했습니다. 2달 후 단둥 출장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때가 기회였습니다. 회사 장부를 조작해 몰래 중국 돈을 빼돌렸습니다. 약 3,000달러 정도였습니다. 북한에서는 큰 돈이었지만 탈출 비용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중국 출장 때마다 조금씩 정보를 모았습니다. 단둥에서 만난 조선족 상인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베이징까지 가는 방법을 아십니까? 상인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기차표 예매 방법을 알려줬습니다. 저는 중국 지도를 보며 경로를 외웠습니다. 단둥에서 베이징까지, 그리고 한국 대사관의 위치.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북한 사람들은 항상 감시를 받습니다. 출장 때마다 회사 보위원이 함께 따라붙었고 호텔 방도 같이 썼습니다. 어떻게든 혼자만의 시간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2020년 2월 드디어 출장 날이 다가왔습니다. 출발 전날 밤 잠든 딸의 이마에 키스했습니다. 미안해, 아빠가 꼭 다시 만나러 올게. 아내는 제가 뭔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챘는지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가방에는 최소한의 짐만 넣었습니다. 의심받지 않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주머니 깊숙한 곳에는 중국 돈과 가족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게 제가 가져간 전부였습니다. 2020년 2월 15일 단둥에 도착했습니다. 평소처럼 회사 보위원 김동무와 함께였습니다. 공항에서 나와 택시를 타고 호텔로 향했습니다. 제 손은 계속 떨렸지만 최대한 평온한 척했습니다. 오늘 회의 자료 확인해야 하는데 피곤하시면 동무는 먼저 쉬시죠. 김동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같이 확인합시다. 호텔 체크인을 하고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다행히 이번에는 각자 방을 배정받았습니다. 하지만 방은 바로 옆이었고 김동무는 수시로 제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첫날 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중국 거래처와 회의가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저녁 식사 자리가 마련되었고 김동무도 함께했습니다. 중국 상인들이 술을 권했습니다. 저는 평소보다 적게 마셨지만 김동무에게는 계속 술을 권했습니다. 동무, 오랜만에 나온 출장인데 한 잔 더 하시죠. 밤 11시가 넘어서야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김동무는 완전히 취해 있었습니다. 방까지 부축해서 데려다주고 침대에 눕혔습니다. 곧 코 고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때가 기회였습니다. 제 방으로 돌아와 재빨리 가방을 챙겼습니다. 최소한의 옷과 중국 돈, 그리고 가족 사진. 손이 너무 떨려서 지퍼를 채우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지금 나가면 끝이다. 돌아갈 수 없어. 새벽 1시, 복도로 나왔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프런트 직원이 이상한 눈으로 저를 쳐다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호텔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2월의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택시를 잡아타고 화차역 기차역이라고 했습니다. 기사가 중국어로 뭔가 물었지만 저는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택시가 출발하는 순간 뒤를 돌아봤습니다. 혹시 누가 쫓아오는 건 아닌가 해서요. 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단둥역에 도착했습니다. 새벽 2시, 역은 한산했습니다. 매표소에서 떨리는 손으로 중국 돈을 꺼냈습니다. 베이징 1명이요. 직원이 여권을 요구했습니다. 저는 북한 외교관 여권을 내밀었습니다. 직원이 여권을 훑어보더니 표를 건넸습니다. 아침 6시 50분 출발 기차. 대합실에서 4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가장 긴 4시간이었습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이 저를 의심하는 것 같았습니다. 공안이 나타나면 어떡하지? 김동무가 깨어나 제 실종을 신고하면? 북한 대사관에 연락이 가면? 새벽 5시쯤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김동무였습니다.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전화가 다시 울렸습니다. 저는 휴대전화의 배터리를 빼버렸습니다. 6시 베이징행 열차가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들었고 저도 그 속에 섞였습니다. 열차에 올라 좌석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단둥의 새벽 풍경이 보였습니다. 저 너머에는 북한이 있었습니다. 제 아내와 딸이 있는 곳. 미안해. 정말 미안해. 속으로 수없이 되뇌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닦을 수도 없었습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너무 많았으니까요. 기차가 출발했습니다. 덜컹거리는 소리와 함께 단둥역이 멀어졌습니다. 저는 북한 사람이 아니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니, 북한에서는 이미 배신자가 된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제게 남은 건 한국 대사관까지 무사히 도착하는 것뿐이었습니다. 베이징까지는 11시간. 가장 긴 11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베이징에 도착한 건 오후 6시였습니다. 기차에서 내리는 순간 수많은 사람들 속에 섞였습니다. 베이징역은 상상 이상으로 컸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했지만 일단 역을 빠져나와야 했습니다. 출구 쪽으로 걸어가는데 제복을 입은 공안들이 보였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최대한 자연스럽게 걸었습니다. 공안 옆을 지나칠 때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저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역 밖으로 나왔습니다. 살았습니다. 택시를 타고 미리 조사해둔 한국 대사관 근처로 갔습니다. 하지만 대사관 앞에 도착하자 문제가 생겼습니다. 건물 주변에 중국 공안들이 보였습니다. 대사관 정문 앞에도 옆 골목에도 탈북자들이 많이 찾아오니까 중국 당국이 감시하는 것 같았습니다. 택시에서 내리지 못했습니다. 계속 가세요라고 기사에게 말했습니다. 기사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다시 출발했습니다. 저는 절망했습니다. 이렇게 가까이 왔는데 들어갈 수가 없다니. 1시간 동안 대사관 주변을 몇 바퀴 돌았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없었습니다. 공안들의 감시가 너무 삼엄했습니다. 무작정 뛰어들어가려 해도 정문까지 도착하기 전에 붙잡힐 게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붙잡히면 북한으로 송환됩니다. 그건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해가 졌습니다. 배가 고팠지만 먹을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작은 여관을 찾아 방을 잡았습니다. 여권을 보여주자 주인이 이상한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조선 사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출장 왔습니다. 주인은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불편한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방에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그제야 긴장이 풀리며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침대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이제 어떡하지? 한국 대사관에 들어갈 수도 없고 중국에 계속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돈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단둥에서 알게 된 조선족 상인의 전화번호를 기억해냈습니다. 공중전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 도움이 필요합니다. 조심스럽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상인은 한참을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위험한 일이야. 하지만 아는 사람을 소개해주지. 이틀 후 한 조선족 브로커를 만났습니다. 그는 제 상황을 듣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베이징 대사관은 이제 불가능해요. 중국 공안이 완전히 봉쇄했어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어떤 방법입니까? 동남아시아를 거쳐 태국으로 가는 거죠. 거기서 한국 대사관으로. 비용을 물었습니다. 5,000달러. 제게는 3,000달러밖에 없었습니다. 일단 갈 수 있는 데까지 가보세요. 나머지는 도착해서 갚으면 됩니다. 브로커의 말이 믿어지지 않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베이징의 허름한 여관에 숨어 지냈습니다. 밖에 나갈 때마다 공안이 저를 잡으러 올까봐 두려웠습니다. 한국어나 북한 억양이 들릴까봐 말도 거의 하지 못했습니다. 편의점에서 빵을 살 때도 손가락으로 가리키기만 했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가족 생각이 계속 났습니다. 제가 사라진 후 아내와 딸은 어떻게 됐을까? 보이부에 끌려갔을까? 지방으로 추방됐을까? 밤마다 악몽을 꿨습니다. 딸이 우는 꿈, 아내가 저를 원망하는 꿈.
휴대전화는 벌써 버렸습니다. 추적당할까봐. 하지만 가족 사진은 버릴 수 없었습니다. 매일 밤 그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꼭 다시 만날 거야. 한국에 정착하면 너희를 데려올 방법을 찾을 거야. 하지만 그게 정말 가능할지 저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 브로커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준비됐어요. 내일 출발합니다. 목적지는 라오스였습니다. 거기서 다시 태국으로 넘어간다고 했습니다. 여정은 최소 일주일 이상 걸린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베이징의 작은 여관 창문으로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보였습니다. 평양에서도 단둥에서도 본 똑같은 별. 저 별 아래 어딘가에 내 가족이 있겠지. 저는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어떻게든 살아남아서 한국에 도착하겠다고. 다음 날 새벽 브로커의 안내로 베이징을 떠났습니다. 버스를 타고 남쪽으로 또 남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윈난성 쿤밍을 거쳐 국경지대로 향했습니다. 함께 이동하는 사람은 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탈북자 3명이 더 있었습니다. 함경도에서 온 30대 여성 2명과 20대 남성 1명. 우리는 서로 말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각자의 사연이 있었고 그걸 꺼내기엔 모두 너무 지쳐 있었습니다. 사흘 동안 버스를 갈아타며 이동했습니다. 검문소를 지날 때마다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브로커들은 이 일에 익숙했습니다. 공안들에게 뭔가를 건네고 우리는 아무 문제 없이 통과했습니다. 뇌물이었을 겁니다. 중국과 라오스 국경에 도착했습니다. 밤이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걸어야 합니다.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정식 국경 검문소를 피해 산길로 넘어가는 거였습니다. 길이라고 하기도 어려운 정글 같은 곳이었습니다. 2시간을 걸었습니다. 덥고 습했습니다. 모기들이 달려들었고 온몸이 땀으로 젖었습니다. 한 여성 탈북자가 쓰러질 것 같다고 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브로커가 계속 재촉했습니다. 라오스 땅에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안도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다시 차를 타고 라오스 내륙으로 이동했습니다. 비엔티안에서 하루를 묵고 다시 태국 국경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태국 국경을 넘을 때 문제가 생겼습니다. 브로커가 갑자기 추가 비용을 요구한 겁니다. 태국 경찰들이 요구하는 돈이 올랐어요. 인당 1,000달러씩 더 내야 합니다. 저는 이미 가진 돈을 다 써버린 상태였습니다. 다른 탈북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돈이 없으면 여기서 내려야 합니다. 브로커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한 여성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제발요, 여기까지 왔는데. 저도 필사적으로 애원했습니다. 한국 가면 꼭 갚겠습니다. 제발. 1시간 동안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결국 브로커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알았어요. 하지만 한국 도착하면 바로 송금해야 합니다. 약속 안 지키면 당신들 가족이 어떻게 되는지 알죠? 협박이었지만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태국에 들어섰습니다. 2020년 3월 초였습니다. 바로 그때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뉴스에서 각국이 국경을 봉쇄한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저희는 더 서둘러야 했습니다. 방콕에 도착했습니다. 브로커가 한국 대사관 위치를 알려줬습니다. 여기서부터는 혼자 가야 합니다. 저는 더 이상 도울 수 없어요. 그렇게 일주일간의 여정이 끝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국 대사관으로 향했습니다. 택시에서 내려 건물을 바라봤습니다.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평생적으로만 배웠던 그 깃발이 이제는 희망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정문 앞에서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두려웠습니다. 혹시 여기도 들어갈 수 없으면? 혹시 거절당하면? 베이징에서의 악몽이 떠올랐습니다. 10분 동안 대사관 앞길가에 서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상한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손에 쥔 가족 사진이 땀으로 젖었습니다. 이게 마지막 기회다. 심호흡을 크게 했습니다. 그리고 걸었습니다. 정문을 향해, 경비원을 향해. 경비원이 저를 멈춰 세웠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영어와 태국어로 물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한국말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북한에서 온 탈북자입니다. 도와주세요. 경비원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무전기로 누군가와 통화했습니다. 잠시 후 대사관 직원이 나왔습니다. 안으로 들어오세요. 그 순간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단둥을 떠난 지 보름 만이었습니다. 평양을 떠난 지는 한 달. 겨우 살았습니다. 태국 한국 대사관에서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신원 확인 절차를 거치고 한국행 비행기표를 받았습니다. 2020년 3월 중순, 드디어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입국장으로 걸어가는데 다리가 떨렸습니다. 정말 여기가 한국이구나. 평생 적국이라고 배웠던 나라. 하지만 이제 제가 살아갈 나라. 국정원 직원들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동안 참았던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공항 한가운데서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단둥 호텔을 빠져나온 그날 밤부터 베이징 여관에서의 불안한 날들, 정글을 헤매던 순간들, 모든 게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틀 후 경기도에 있는 북한 이탈 주민 정착지원사무소, 일명 하나원에 입소했습니다. 12주 동안 한국 사회 적응 교육을 받는 곳이었습니다. 저와 같은 탈북자들이 100여 명 정도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가족과 함께 왔고 어떤 이들은 저처럼 혼자였습니다. 하나원에서의 생활은 낯설었습니다. 한국어 교육을 받았는데 같은 언어인데도 너무 달랐습니다. 마우스, 컴퓨터, 인터넷 뱅킹. 북한에서는 들어본 적도 없는 단어들이었습니다.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는 수업도 있었습니다. 50대 아주머니는 아이콘을 누르는 것조차 어려워하셨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자유였습니다. 하나원 안에서도 감시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생활 총화도 자아 비판도 없었습니다. 밤에 불을 켜고 책을 읽어도 외국 영화를 봐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이게 함정인가 싶어 조심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알았습니다. 이게 진짜 자유라는 걸. 12주 후 하나원을 나와 서울의 한 원룸에 정착했습니다. 정부 지원금과 정착금을 받았습니다. 처음 혼자 마트에 갔을 때의 충격을 잊을 수 없습니다. 진열대에 가득한 물건들. 북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풍요였습니다. 바나나를 사면서 울었습니다. 평양에서도 바나나는 특권층만 먹을 수 있었는데 여기선 누구나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적응은 쉽지 않았습니다. 취업을 하려 해도 경력을 인정받을 수 없었습니다. 북한 무역회사 과장 경력은 한국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결국 작은 무역중개회사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월급은 적었지만 정직하게 번 돈이었습니다. 밤마다 가족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내와 딸은 어떻게 됐을까? 소식을 알 방법이 없었습니다. 중국에 있는 브로커를 통해 수소문해봤지만 아무 정보도 얻지 못했습니다. 제가 탈북한 후 가족이 어떤 처벌을 받았을지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살아야 했습니다. 언젠가 가족을 다시 만날 수 있다는 희망을 버릴 수 없었습니다. 돈을 모았습니다. 언젠가 가족을 탈북시킬 수 있는 날을 위해. 지금은 2025년입니다. 한국에 온 지 5년이 되었습니다. 작은 무역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중국어와 북한 사정을 아는 게 도움이 됩니다. 조금씩, 정말 조금씩 새로운 삶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매일 아침 자유롭게 숨을 쉽니다. 거리를 걸으며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습니다. 밤에 뉴스를 보며 정부를 비판할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게 기적입니다. 북한에 계신 여러분,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목숨을 걸어야 하고 가족과 헤어져야 하고 모든 걸 잃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는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입니다. 언젠가 한반도에 진짜 자유가 오는 날을 꿈꿉니다. 제 딸이 자유로운 세상에서 살 수 있는 날을 꿈꿉니다. 그날까지 저는 여기서 살아남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가 북한의 현실을 이해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되고 더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접할 수 있게 해줍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